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네 집 내 집을 가려. 혼인신고했으면 다 우리 아들 거지. 제 안방 침대를 점령한 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3년이나 뒷바라지에 겨우 취업시킨 남편은 엄마 소원이라는데 좀 참아라라며 방관하더군요.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제 명의의 아파트가 졸지의 시댁 놀이터가 된 순간 저는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집이라면서요? 그럼 가구도 아드님이 사주겠죠. 전 제 집 팔고 이사 가거든요. 무식함이 부른 비참한 결말, 그 통쾌한 복수극을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러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게 사랑에 올인했던 시절이 있지요. 그때의 저는 사랑 하나면 세상의 어떤 모진 풍파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찬란하고도 벅찼던 시작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지혜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했어. 광고주 쪽에서 아주 만족해 하더라고. 부장님의 칭찬 섞인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입사 후 코피를 쏟아가며 매달렸던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소식이었죠. 제 커리어에 큰 획을 긋는 성공적인 결과에 동료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번번이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며 고개를 숙이던 그를 보며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데이트 비용을 내고 학원비를 보태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자기야, 기죽지 마. 내가 있잖아. 라며 웃어 보이던 그 시절에 저는 참 순수했었죠. 다행히 결혼을 앞두고 남편은 그토록 원하던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3년의 공백 끝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모아둔 돈이 있을 리 만무했죠. 당장 신혼집을 구할 보증금조차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던 저희를 보며 친정 부모님께서 어느 날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지혜야, 잠시 이리 좀 앉아봐라. 이게 내 아빠랑 내가 상의해서 준비한 거다. 엄마가 내민 것은 묵직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34평 신축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며 소유주란을 확인하니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당황한 저를 보며 아빠가 허허 웃으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우리가 그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지 않았니?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 우리 딸이 힘들 때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걸 보니 인성 하나는 정말 바른 친구더구나. 엄마도 옆에서 거두셨습니다. 그래, 사람이 성실하고 심성이 착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법이야. 우리는 사위의 가능성과 그 착한 마음씨를 믿기로 했다. 우리 딸 고생시키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주는 선물이니 부담 갖지 말고 이 집에서 예쁘게 시작해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모님의 그 큰 사랑과 남편에 대한 믿음에 목이 메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을 데리고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세상에, 장인어른께서 정말로? 텅 빈 거실에 들어선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넓은 거실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창밖으로 펼쳐진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던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지혜야,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놈 믿고 기다려준 것도 고마운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셨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어. 남편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 정말 약속할게. 나 이제 직장도 생겼고 이렇게 좋은 집도 생겼으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해서 너 호강시켜 줄 거야.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말, 그거 절대 빈말 아니야. 평생 내가 너 공주처럼 모시고 살게.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이 시작하는 결혼이었지만 저를 아껴주는 부모님과 제 손을 꼭 잡은 이 사람의 눈물 섞인 맹세라면 평생을 믿고 가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달콤했던 약속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결혼 생활이라는 현실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이 넓고 깨끗한 집에서 저는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행복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집에 초대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나, 집이 아주 대거리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어온 시어머니는 거실을 쓱 훑어보셨습니다. 칭찬이 나올 줄 알았던 제 기대와는 달리 어머니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굳어 있었죠. 어머니는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손가락으로 가구를 훑으시더니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어머님, 집 어떠세요? 채광도 좋고 거실이 넓어서 참 쾌적하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자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집이 너무 커서 기가 팍팍 빨린다. 사람 사는 집이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야지. 이렇게 횡해서야 어디 정부치고 살겠니? 어머니는 안방까지 들어가 보시더니 침대에 걸터 앉아 혀를 차셨습니다. 여기가 무슨 모델하우스도 아니고 말이야. 집이 이렇게 잘나면 우리 아들 기죽어 살기 딱 좋겠네. 남자는 기가 살아야 밖에서 돈도 벌어오는 법인데 어째 집골이 딱 옆편니가 주인 노릇하게 생겼어.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당황했는지 제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인어른이 신경 많이 써주신 집인데. 하지만 어머니의 기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온 시간이었죠. 어머니는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길에 제 드레스룸 문을 불쑥 여셨습니다. 지혜야, 너 이 가방은 또 얼마 주고 산 거냐? 번쩍번쩍한 게 예사 물건은 아닌 것 같다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화장대에 놓인 제 영양 크림까지 하나하나 들어보셨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지난번에 보너스 받고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일하면서 고생했다고 하나 산 건데 어떠세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크림통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돈 좀 아껴 써라. 내 아들이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오는 돈이 아깝지도 않냐? 너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가정이 있으면 남편 내조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사치 부리다가 언제 돈 모아서 우리 아들 면 세워줄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받는 월급보다 제 수입이 훨씬 많다는 걸 어머니도 알고 계실 텐데 말이죠. 제 수입은 완전히 무시한 채 마치 제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거실을 치우며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말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커서 자기 기가 죽는다느니, 내가 자기 돈으로 사치를 한다느니, 나 정말 속상해서 눈물 날 뻔했어.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이, 자기야. 우리 엄마 알잖아. 옛날 분이라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그냥 아들 걱정돼서 한 소리니까 네가 좀 이해해 주라.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해? 나도 우리 부모님이 공들여 해주신 집에서 그런 소리 들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자기가 중간에서 좀 중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남편은 오히려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군요. 좋은 날에 왜 그래? 엄마가 집에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자기가 마음이 넓잖아. 응?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의 눈은 이미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방관자로 돌변하는 걸 보며 제 마음속에 조그만 불안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아주 작은 전조 증상일 뿐이었다는 사실을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었을까요? 얼마 동안 시어머니의 간섭이 뜸하다 싶어 마음을 놓고 있던 제 어리석음을 탓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던 날이었죠. 그래도 현관문을 열면 나를 반겨줄 아늑한 내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띠링, 띠리링. 도어록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현관 입구부터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에 커다란 이삿짐 가방 3개가 떡하니 놓여 있었거든요. 그것도 알록달록한 꽃무늬가 그려진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물건임을 짐작하게 하는 가방들이었습니다. 어머, 지혜 왔니? 거실로 고개를 돌리자마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편안한 평상복 차림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고 계셨거든요. 마치 10년은 넘게 산 본인 집인 양 테이블 위에는 깎아놓은 과일 껍질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남편은요? 당황해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리모컨을 눌러 TV 볼륨을 키우며 심드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긴 어떻게 들어와. 내 아들한테 비밀번호 물어보고 들어왔지. 아들은 오늘 회식이라 늦는다더라. 너 기다리다 배고파서 내가 냉장고 좀 뒤져서 대충 차려 먹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보다 예고도 없이 이삿짐을 들고 나타난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 짐들은 다 뭐예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아주 당연하다는 듯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무슨 일은 무슨 일? 나 이제 여기서 살련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그제야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나이 먹으니 집구석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적적해서 못 살겠어. 내 아들 효도 좀 받아야겠다는데 네가 무슨 불만이 있니? 이 넓은 집에서 너희 둘만 사는 것도 낭비고 말이야. 내가 와서 살림도 좀 봐주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 어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당혹감이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어머니는 다시 TV 화면으로 고개를 돌려 깔깔거리며 웃으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서둘러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 방문을 열자마자 비명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쓰는 그 깨끗했던 침대 위에는 이미 시어머니의 짐이 사방팔방 풀려 있었거든요. 제가 아끼던 실크 이불 위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촌스러운 목화솜 이불이 덮여 있었고 방 안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제 화장대였습니다. 정갈하게 정리해 두었던 제 화장품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자리에는 유통기한도 알 수 없는 시어머니의 투박한 화장품 통들과 물약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니죠. 여기는 저희 부부가 쓰는 방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짐을 푸시면 어떡해요. 제 항의에 시어머니가 안방 문가로 다가오더니 오히려 눈을 치켜뜨셨습니다. 야, 너 말버릇이 그게 뭐냐? 시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겠다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침대가 넓길래 내가 좀 쓰겠다는데 뭐가 어쨌다고. 그게 아니라 어머님, 최소한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여긴 저희 부부의 공간이잖아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부부의 공간 같은 소리 하네. 내 아들 집이 곧 내 집이지. 어디서 네 거 내 거 가려. 너만 유별나게 굴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 어서 가서 저녁이나 준비해라. 내가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나려고 하니까. 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화장대 앞에 앉아 제 영양크림을 듬뿍 떠서 얼굴에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미소와 짓밟힌 제 일상을 보며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남편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제 성역이었던 안방마저 빼앗겨버린 이 집에서 저는 비참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무너진 경계선 너머로 거침없이 침범해 들어오는 저 점령군을 보며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신혼생활의 모습인 걸까요? 제 성역과도 같았던 안방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유하게만 굴어서 어머니가 선을 넘으시는 건가 싶어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죠. 어머님, 잠시만요. 제 화장품 만지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죠. 이 집은 결혼할 때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 고생하지 말라고 큰돈 들여 마련해 주신 집이에요. 서류상으로도 제 이름만 올라가 있는 제 단독 명의의 집이고요. 어머님이 적적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짐을 싸들고 오셔서 안방까지 점령하시는 건 제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드네요. 이건 엄연히 제 개인 재산이고 제 생활 공간이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크림통을 화장대 위로 쾅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못 볼 꼴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며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셨죠.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 네 명예? 친정에서 해준 집?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방 천장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얘가 지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따위 소리를 해? 남편 따라온 여편이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네 집 내 집을 따지고 들어. 어머님, 그건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제 항의는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시끄럽다. 혼인신고했으면 마누라 것도 다 남편 거나 마찬가지지. 법적으로도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안 들어봤냐? 우리 아들 거면 내 거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제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셨습니다.
무식함에서 나오는 그 당당한 논리 앞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술 냄새를 풍기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왔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님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셔서 다짜고짜 여기서 사시겠대. 저는 구원자라도 만난 듯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오히려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듯 잡고는 거실에 계신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저를 작은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혜야,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해? 자기가 비밀번호 알려줬다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어?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제 어깨를 잡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적적하고 외로우시대. 나이 먹고 아들 효도 좀 받아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매정하게 뿌리치니? 효도? 그럼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여긴 4명의 집이고 우리 신혼집이잖아. 제 외침에도 남편은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집 34평이야. 둘이 살기에 과하게 넓잖아. 방도 남는데 엄마 좀 계시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래. 그냥 당분간만 계시게 하자. 엄마가 옛날 분이라 명인이 뭐니 그런 거 잘 몰라서 하신 말씀이잖아. 네가 마음이 넓으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당분간이라니요. 이미 안방에 짐을 다 풀어 헤치고 제 화장품까지 제멋대로 쓰는 분을 두고 그런 아니란 소리를 하다니요.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랑 하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울며 맹세하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제 권리를 짓밟는데도 효도라는 방패 뒤에 숨어 방관하는 이 남자를 보며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알겠다. 남편의 눈에는 더 이상 저에 대한 존중도 지켜주겠다는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억지를 합리화하려는 비겁함만이 가득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다시 TV 볼륨을 높이는 시어머니와 제 뒤에서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는 남편. 이 낯선 풍경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안방 문 너머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사납게 핥히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고심해서 고른 최고급 매트리스 위에서 시어머니는 마치 승전국 장수라도 된 듯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죠. 저는 차가운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드르렁, 커. 벽을 타고 전해지는 저 소리가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게 당분간만 참으라며 등 돌리고 잠든 남편의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랑, 의리, 이제 그런 단어들은 제 인생에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것을 어떻게 온전히 지켜낼 것인가 하는 생존 본능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이혼 재산 분할, 결혼 전 증여 아파트 같은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화면을 내려갈수록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어플을 켜서 지금 저희 집의 정확한 시세와 최근 거래 내역까지 꼼꼼히 캡처했습니다.
이 집은 제 부모님의 피땀이며 제 자존심입니다. 무식한 논리를 앞세워 제 안방을 차지한 그들에게 단 한 평도, 단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동료들에게 대충 둘러대고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아까울 만큼 제 마음은 급했거든요. 상담실 소파에 앉아 마주한 변호사님께 저는 등기부 등본과 혼인신고 날짜가 적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아파트는 결혼 전 저희 부모님이 제 단독 명의로 사주신 겁니다. 남편은 취준생이라 10원 한 장 보태지 않았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지혜 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법률적으로 특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혼인 기간이 아주 길지 않은 이상 결혼 전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남편분이 취득 과정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상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어젯밤보다 훨씬 가볍고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어떤 일이시죠? 저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 제가 살고 있는 집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예요. 시세보다 몇 천만 원 낮춰도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계약해서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분으로 알아봐 주세요. 사장님은 깜짝 놀라며 이유를 물으셨지만 저는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만 답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해 주셔야 해요. 누가 보러 온다고 하면 제가 미리 시간 맞춰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강한 의지였죠. 텅 빈 거실에서 코를 골던 시어머니와 방관하던 남편.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아들 집이 사실은 발밑에서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이삿짐 박스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탈출을 위한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결심을 굳히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졌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가 가장 고요하다는 말을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죠.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생전해본 적 없는 연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퇴근길에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굴비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쾌쾌한 냄새와 시끄러운 TV 소리도 더는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사라질 소음일 뿐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웃음이 나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시장에 굴비가 아주 좋길래 좀 사왔는데 저녁에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제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살피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인이 뭐니 따지며 나를 세우던 며느리가 갑자기 고분고분해지니 의아하셨겠죠. 하지만 제가 정성껏 상을 차려내자 어머니의 경계심은 금세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사람은 자고로 배운 게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제야 좀 며느리 노릇을 하네. 진작 이렇게 굴었으면 서로 얼마나 좋니? 내 아들 기 살려주는 게
내 제일 큰 의무라는 거 이제 좀 깨달은 모양이구나. 어머니는 굴비살을 크게 발라 입에 넣으며 기고만장해지셨습니다. 저는 그저 빙긋 웃으며 어머니의 밥그릇에 물을 채워드렸습니다. 속으로는 네, 많이 드세요. 이게 이 집에서 드시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자 가장 먼저 안심한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엄마와 아내가 부딪히는 꼴을 보기 싫어 도망치기만 하던 남편은 제가 어머니께 살갑게 대하자 신이 나서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그렇게 나쁜 분 아니라고. 당신이 조금만 져주면 이렇게 평화로운 걸. 남편은 제 기분을 맞춰주려는 듯 제 어깨를 주무르며 제안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내일 퇴근하고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스테이크나 썰까? 당신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내가 다 알아. 내일은 내가 쏠게.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그 다정한 제안에 마음이 녹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 남편의 친절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내일은 그냥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밥 먹자. 어머니 모처럼 올라오셨는데 우리끼리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제 대답에 남편은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마음이 태평양 같구나. 내가 정말 마누라 하나는 잘 얻었어. 남편의 그 안일한 칭찬을 뒤로하고 저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시고 아파트 경로당에 가셨는데 거기서 만난 경로당 친구분과 통화하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그래. 이번 주 목요일에 야유회 가는 거 맞지? 아침 8시까지 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냐? 오랜만에 콧구멍에 바람 좀 넣겠네. 좋지, 좋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죠. 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그날이 바로 디데이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알아봐둔 대규모 이삿짐 센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정각입니다. 일하시는 분들 넉넉하게 배정해 주세요. 짐이 많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확인 문자를 받고 나니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동선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잠꼬대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제 머릿속은 오직 다가올 목요일의 정적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그저 담담하게 그날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할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님은 새벽부터 야유회 갈 준비로 들떠 계셨죠.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어머님의 옷매무새를 만져드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나 다녀올 동안 집 잘 보고 있어라. 이따 올 때 맛있는 거 사올게. 어머님은 기고만장한 걸음걸이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대기 중이던 야유회 버스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제 손은 떨림을 멈추고 아주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리고 미리 약속했던 대규모 이사팀이 도착했습니다.
팀장님은 제 비장한 표정을 보더니 상황을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네, 팀장님. 여기 노란색 스티커 붙여놓은 가전이랑 가구, 그리고 드레스룸의 제 짐들은 전부 다 빼주세요.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것들이니 단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남자분들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 거대한 침대가 분해되고 거실을 가득 채웠던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부엌의 양문형 냉장고와 식탁, 제 커리어의 상징이었던 서재의 책상까지 제가 온 정성을 다해 꾸몄던 이 집의 모든 흔적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사모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직원 한 분이 안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꽃무늬 보따리와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대로 두세요. 제 물건이 아니니까요. 작업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신형 세탁기와 건조기가 빠져나간 세탁실은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고 화려했던 제 화장대 자리에는 먼지 섞인 자국만이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손길 아래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살림살이들은 모두 사다리차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보고 저는 다시 텅 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4평 아파트가 이렇게나 넓었나요? 제 구두 소리가 거실 바닥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민준이 연애 시절부터 입던 낡은 옷가지가 담긴 상자 몇 개와 어머님이 가져오신 퀴퀴한 냄새 나는 이삿짐 가방 3개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한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진 뒤 흉측하게 남은 소품들 같았죠. 정말 끝이네. 텅 빈 주방벽에 기대어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사랑으로 채워졌던 공간에서 욕심과 무지함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덜어내고 나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겨진 그들의 초라한 짐짝들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집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이 광활한 빈집에서 무엇을 주인이라 주장하게 될까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깔끔하게 치운 뒤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 절차와 계약금 확인은 이미 오전에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이 남았죠. 저는 단단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시는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이혼 소장을 접수대에 내밀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록과 남편의 방관이 담긴 대화 내용들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등기로 발송될 겁니다. 직원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독했던 악연의 사슬이 끊어지는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이제 야유회에서 돌아올 시어머니와 퇴근 후 이 광경을 목격할 남편에게 제가 준비한 가장 완벽한 선물이 배달될 시간입니다. 차갑고 무거운 짐들을 다 덜어낸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홀가분했죠.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홈 네트워크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 구석에 남겨두었던 홈 카메라 화면이 적막한 빈집의 풍경을 비추고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화면 너머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유회 버스에서 술을 꽤 드셨는지 어머님의 콧노래 흥얼거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잘 놀았다. 우리 지혜는 저녁 준비 다 해놨으려나? 어머님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 센서 등 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한 발짝 내딛던 어머님이 그대로 얼어붙으셨죠.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은은한 조명 아래 번쩍이던 대리석 바닥과 가죽 소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엔 어머님이 가져온 낡은 보따리 3개와 남편의 헌 옷 박스만이 흉물스럽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여보게, 지혜야, 내 아들 어디 있니? 어머님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봉지 안에서 야유회 기념품으로 받아온 떡과 과일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어머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텅 빈 벽면을 더듬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아들 집이 왜 이래. 어머님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본인이 내 집이라며 점령했던 그 방 말이죠. 하지만 그곳 역시 처참했습니다. 폭신했던 침대도, 제가 아끼던 화장대도 커튼 하나 남김없이 사라지고 휑한 사각형의 공간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침대, 내 가구들 다 어디 갔어. 어머님은 가구 하나 없는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어머님의 곡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죠.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텅 빈 공간이 주는 공포에 몸을 떨며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계실 때쯤 드디어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은 어둠 속에 잠긴 집안 풍경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지혜야? 왜 이렇게 어두워? 엄마 오셨어? 하지만 남편이 거실 불을 켜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실, 그리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혜야, 당신 어디 있어?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본인의 목소리가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죠. 안방 바닥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둑 들었어? 지혜는 어디 가고 집이 왜 이 꼴이야? 나도 모른다. 오니까 집이 싹 다 비어 있어. 그 여편이가 도망간 게 분명해. 도둑놈들이랑 짜고 다 들고 튄 거야. 어머니의 억지에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시선이 닿은 곳은 텅 빈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하얀 서류 봉투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법원에서 받아온 이혼 소장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재산 분할 청구 불허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제 특유 재산이므로 단 한 푼의 분할도 해줄 수 없다는 법적 사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남편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혼 소장이라고? 지혜가 나랑 헤어지겠다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본인이 효도라는 핑계로 제 권리를 묵살하고 제 집을 아들 집이라 우기는 어머니 옆에서 방관했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는 이제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지혜야, 이건 아니지. 이게 어떻게 내 집이야, 우리 집이지. 남편은 서류를 쥔 채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한복판에서 한 명은 바닥을 치며 울고 한 명은 넋을 잃고
서류만 바라보는 모습. 그들이 그토록 당당하게 차지하려 했던 34평 아파트는 이제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서운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끄는 제 손끝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더는 그들의 눈물에 속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글자와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번갈아 가며 떠올랐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던 이름들이 지금은 그저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세팅된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육즙이 가득한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고 달콤한 레드와인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죠. 벌써 전화가 30통이나 왔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나이프를 들어 고기를 썰어 한 입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풍미를 충분히 음미한 뒤에야 저는 천천히 진동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너 지금 어디 있어? 당장 안 튀어와?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이 얼마나 조용한지 텅 빈 집안의 울림이 전화기를 타고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크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너 지금 몰라서 물어? 이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가구며 가전이며 싹 다 어디 갔냐고. 이 도둑년아, 당장 물건들 다 제자리에 돌려놓고 무릎 꿇고 빌어. 어머니의 고함에 저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왜 저한테 가구를 찾으세요? 그 집,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아드님 집 아니었나요? 아드님 집이면 가구도 아드님이 채워 넣어야죠. 왜 남의 물건을 찾고 그러세요? 뭐라고? 아,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요. 그 집은 이미 잔금 치르고 팔았어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라 제가 마음대로 처분했거든요. 새 주인이 곧 이사 올 거예요. 어머님이 가져오신 그 귀한 보따리들 챙겨서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할 텐데 어쩌죠?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전화기는 남편의 손으로 넘어간 듯 했습니다. 지혜야, 너 정말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울먹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상해? 자기는 나랑 상의하고 비밀번호 알려줬어? 나랑 상의하고 어머님 드렸냐고. 자기가 말했잖아. 집이 넓으니까 당분간만 같이 살자고. 이제 집 안 넓어, 여보. 자기가 엄마 모시고 살기 딱 좋은 좁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지혜야, 이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길바닥에 나 앉게 만드는 게 말이 돼?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엄마 잘 설득해서 내려보낼 테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주라. 남편의 비굴한 애원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스테이크를 한 점 더 씹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 이게 맞아. 자기는 끝까지 자기 엄마 편이었잖아. 그럼 이제 자기 엄마랑 둘이 오붓하게 살아. 난 이런 몰상식한 집안이랑 가족이 될 생각 추호도 없거든. 지혜야, 이혼 소장 제대로 읽어봐. 자기가 방관한 거, 어머님이 내 물건 함부로 쓰고 폭언한 거 전부 증거로 남겨뒀어. 유책 사유는 명백히 너랑 내 어머니한테 있어. 내 특유 재산인 이 집 대금은 자기가 단 10원도 가져갈 수 없다는 법적 조언도 끝냈고, 저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낮추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남편 따라온 여편이가 무슨 말이 맞냐고 하셨죠? 그 여편이가 해준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지 두 분이서 아주 천천히 느껴보세요. 내일 아침까지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알아서 하시고. 야, 이 독한 년아, 너 법대로 해. 나 여기 내 아들 집이라 절대 못 나가. 멀리서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두 사람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올렸죠. 식탁 위에는 이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와인 한 모금을 머금자 입안에 감도는 떫고도 달콤한 맛이 마치 지금 제 상황 같았습니다. 지독했던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웨이터를 불러 디저트를 주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비싼 녀석으로 말이죠. 텅 빈 집에서 서로를 탓하며 통곡하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제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그 집의 문을 제 손으로 닫고 나온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둡고 눅눅했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하나둘씩 씻겨 내려가고 드디어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완벽한 엔딩이 찾아왔네요. 그날 이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들려온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새 집주인이 들이닥쳤을 때도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못 나간다며 악을 쓰셨다더군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어머니는 그 낡은 보따리 3개를 가슴에 품고 끌려 나오다시피 하셨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본인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어머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걸 본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치맛바람에 휘둘리며 방관자로만 살던 남편이었죠. 하지만 막상 길바닥에 나앉게 되니 그 비겁한 화살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돌리며 발악을 하더군요. 그들은 지금 서울 외곽의 좁고 낡은 빌라 전세를 알아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엄마,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모시고 정갈한 한정식 집을 찾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큰 마음 먹고 사주셨던 집을 제 손으로 팔아버린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부모님 접시에 놓아드리며 저는 참았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두 분이 저 행복하라고 해주신 집인데 제가 지키지 못하고 팔아버렸네요. 제 고집대로 결혼했다가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제 사과에 아빠는 허허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지혜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집이야 다시 사면 되는 거다. 우리는 그 집값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내 마음이 다치고 멍드는 게 더 걱정이었어. 엄마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내 스스로 걸어 나온 것만으로도 장하다. 돈은 다시 벌면 되고 집은 다시 구하면 돼.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지켜낸 거야.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라.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눈물이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비로소 터져 나온 것이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의 응원을 가슴에 품고 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퇴근길이 이토록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지 않아도 되고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TV 소리와 잔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구한 오피스텔은 예전 집보다 훨씬 작지만 오직 저만을 위한 취향과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딸깍. 불을 켜자 은은한 조명이 제 공간을 비춥니다. 커다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칠링된 화이트 와인을 한 잔 꺼냈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죠. 그래, 이게 진짜 내 삶이지. 와인 한 모금을 머금자 입안 가득 청량함이 퍼졌습니다. 더 이상 제 안방을 침범하는 이도 없고 제 커리어를 무시하며 돈을 아끼라 비난하는 이도 없습니다. 온전한 정적 속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어딘가 그늘져 있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끝이 쓸쓸해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완벽한 엔딩입니다.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와인 잔을 들어 창밖의 야경을 향해 건배를 건넸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하하며 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소중한 여러분의 공간과 마음을 침범당하고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4평의 넓은 공간을 가득 채웠던 것은 비싼 가구가 아니라 지혜 씨의 처절한 인내심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권리를 짓밟으려 했던 시어머니와 그 곁에서 방관자로 일관했던 남편. 그들이 그토록 당당하게 외치던 내 아들 집은 이제 텅 빈 채 그들의 무지함과 탐욕을 비웃고 있습니다. 지혜 씨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새로운 보금자리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와인을 잔에 채우는 그녀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과 마음을 침범하는 이들에게 오늘 지혜 씨가 보여준 이 차가운 결단이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독한 인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그녀의 앞날을 응원하며 사연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